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지리멸렬한 정치 난제들을 묵직한 해설과 자지러지는 웃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함께 하실 분들 박진영 정치 비평가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또 비가 좀 추적추적하게 와가지고 얼큰한 짬뽕 한 그릇 했으면 좋겠다. 딱 이제 그런 딱 날이에요. 지금 소나기도 많이 왔다가 내렸다 그쳤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서 혹시나 지금 뭐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우산이 일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요, 그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네. 빗소리를 들으면서 육개장 사발면 이걸 먹어줘야 돼요. 육개장 사발면 맛있죠. 육개장 사발면이 맛있다. 김치 사발면이 맛있다. 저는 육개장. 육개장인가요? 우리 비평가님은 저는 김치 사발면인가요? 군대일 때는 김치 사발면이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뽀급으로 육개장이 나오기 때문에 네. 뽀급 아닌 게 맛있어요. 근데 민간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육개장이 맛있더라고요. 그 이제 똑같은 큰 컵 아닙니다. 작은 걸로 먹어야 돼 반드시. 장교 출신 아니에요? 저 병사입니다. 그래요? 느낌은 장교 출신 느낌이야? 예비역 병장 출신. 네. 해병대. 그렇지. 네. 전 해병대 장교인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우리 김규현 변호사 피셜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육개장 병장 출신. 병장 출신인데 우리 장교 출신들 있잖아요. 헬마우스, 네네. 박지훈 변호사. 네. 누가 봐도 느낌은 방위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방위 느낌이죠. 방위 느낌이잖아. 그분들하게. 김규현 변호사는 딱 장교 느낌. 네. 제가 귀티가 나나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워낙에 그 최혜병 사건 관련돼 가지고 활동하실 때 병장이었던 거는 주변에 많이 말씀을. 네, 뭐 예비역 병장이라고 네. 어디서 가끔 하긴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질감은 없는데 우리 또 비평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딱 보기에 딱 이제 장교 출신. 그렇죠. 원래 제가 장교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혜병 사건 관련 활동할 때도 네. 이제 박정훈 대리님 동기나 뭐 이런 동문회들이 다 장교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꼭 병사 전역했는데도 이게 약간 군대처럼 이 병사 출신들을 대하려고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겠지. 음. 하면서 약간 처음에 꼰티도 좀 내고 막 그러면서 약간 기싸움도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서로 아주 동지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느낌이 군 면제 느낌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방위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네. 아무도 묻진 않았지만 스스로 물어봐 주셔서 전혀 그런 느낌 안 나고, 예. 병장? 병장 출신. 예, 그러시죠. 예.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예. 자, 오늘 바로 주제 들어가 볼 건데 123대 국정과제 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우리 뭐 김규현 변호사님이 뭐 너무 잘 아시는 건데 이거 왜 근데 123대예요? 이게 원래는 보통은 100대 국정과제 이게 통상적이죠. 대부분 다 그렇게 했었죠. 100개 정도 내외로 하는데 네. 근데 그거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내란 극복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것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래서 100개를 넘겨도 좋다. 네. 조금. 그래서 막 만들다 보니까 한 110 몇 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0 몇 개였어요? 처음에는 하다 보니 지금 몇 개야? 그러니까 110 몇 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 좋습니다. 이거 119개로 맞춥시다. 119까지 갔어요? 갔어요. 네. 근데 또 막 일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막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 160까지도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왔다. 이제 줄여. 그거 줄이는 것도 어려울 텐데. 어렵죠. 그래서 막 이제 통폐합하고 합치고 막 이런 걸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의도한 건 아닌데 123개가 딱 된 겁니다. 123개? 이 무슨 12.3도 아니고. 근데 또 119보다는 전 123이 좋긴 한데. 그렇죠. 뭐 1, 2, 3, 4. 아니 왜 혼자만 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 박진영 비평가께서도 사실 국정과제를 기획하거나 했던 일을 하셨으니까 과거에 이게 123대는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제가 좀 생소해가지고 100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 보통 이제 그 제도 시스템 개혁의 문제가 100대 과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수건 사업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쳐서 123개인 거죠? 국정 과제 단위가 이제 123개.
입니다. 이게 보면 뭐 비전도 있고 뭐 목표도 있고 뭐 단계별로 있어서 국정 목표 과제 국정 과제가 123개고 국정 과제마다 또 실천 과제들이 쫘라락 있어요. 그 실천 과제까지 하면은 한 500, 600개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은 또 이게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따라가 보면은 12월 3일이 시민혁명이 있었던 날이다. 쿠데타 날인데? 이제 그날은 어쨌든 국민들이 국회를 막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혁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12월 3일을 12월 3일 그러니까 하야 보니까 123개인데 마침 또 이게 12월 3일이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중의적인 거다. 이거 좋다. 네. 지금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께서 12.3 내란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이 된 겁니다.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이고요. 그 중에 1호가 이제 개헌인데 개헌 얘기는 사실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4년 연임제 도입입니다. 근데 연임제하고 중임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연임제하고 중임제는 연임은 연달아 하는 거. 연달아 하는 거. 중임은 2번 할 수 있는 거. 2번 할 수 있는 연달아 해도 되고 한번 비었다가 해도 되고. 트럼프처럼. 차이가 있는 거. 지금 이제 미국이 네. 중임제? 미국은 그러니까 중임제인 거예요. 예. 트럼프가 한 번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됐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2번까지만 중임할 수 있는 중임제고요. 네. 근데 연임제 같은 경우면 트럼프는 못 됩니다. 연임은 한 번 됐다가 바로 돼야 됩니다.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되지 못하고 그때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못. 기회가 없는 건가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까? 네, 헌법은 부칙 조항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현재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법학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개헌이 가능은 해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뭐 두고 봐야죠. 두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도 본인한테 적용되는 거는 아니었습니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전 지금 헌법에 부칙 조항으로서 개헌을 하면은 현직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헌하면서 그거 없애버리면 돼.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항상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헌법은 대통령 연임 금지, 개헌에도 금지 이렇게 돼 있지만 새로 개헌한 헌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하면 이게 우선인 겁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여쭤보긴 했어요.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 근데 그런 조항을 넣으면은 이게 개헌이 통과가 험난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정부나 여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헌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만 근데 미래를 우리가 완벽하게 점칠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이지 않고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제서만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그 다음에 공황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4번 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을 알 수 없습니까? 하셨으면 아니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정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치는 생물이니까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이게 원래 오늘 국정과제를 확정하기로 돼 있었을 테지만 언론은 개헌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화들짝 놀라는. 그러니까 이제 개헌이라는 게 등장해버리면은 이거를 이제 띄운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이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이슈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흐름을 타고 가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 언급되고 오늘 국정과제를 확정한 날이다 보니까 개헌을 가지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리드할 수는 없고 국회와 함께 이제 전격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출발점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김규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제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고 국정과제가 오늘 이제 국무회를 통과했으니까 확정이 됐으니 국정과제를 보자 했더니 첫 번째가 개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두가 딱 된 것인데, 근데 뭐 공약이나 과거에 뭐 발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타이밍은 역시 이제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 때
예, 그때 그냥 개헌 한꺼번에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빨리 해서 이제 지방선거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기 초반에 개헌을 뭐냐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실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회와 함께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방선거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면 제일 좋고 뭐 물론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네. 일단 국회의원들이 예. 본인의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럼 개헌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 또 한 축이 될 수 있는 국회 수장인 우원식 의장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헌법을 연성헌법처럼 생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참 좋은 접근법이라고 보는데 연성헌법이요. 네, 경성헌법에는 이제 개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개정 관련 절차법이 지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자주 쉽게 개헌하면은 시대적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네. 편해요. 그리고 합의되는 것만 하면 돼요. 합의 안 되는 건 미뤄버리고 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지방선거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저한테 이런 권한을 주신다면 제가 그 우리 탐욕스러운 국회의원들에게 예. 떡밥을 언제든지 던져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좀 뭐 동할 만한 그런 떡밥이 있으신가 보네요. 근데 제가 노래를 해왔습니다. 예. 상원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하원 만들자고요? 상원 만들면은 예. 한 국회의원 재선 3선만 돼도 예. 나 상원 가고 싶어. 이런 욕구에서 예. 개헌 찬성합니다. 아니 뭐 이제 개헌 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야 이제 사실 뭐 국회와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상원 안 뭐 괜찮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좀 네. 너무 뭐 굳이 이게 자리 만들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예전에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사실 뭐 어떤 정치적인 사안 뭐 하나가 터질 때마다 국회 전체가 막 올스톱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민생 입법이라든가 몇 가지는 또 어떤 특정한 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상하원을 나눠 놓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고 그리고 국회가 지금 단원제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힘이 점점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국민 주권 시대가 되면서 네. 입법부야말로 국민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이용받는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점점 강해지는데 이 입법 권력이 향후에 미래에 정말 강해져 갖고 이제 이 균형이 안 맞게 되면은 네.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국회 내부에서의 어떤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도 상하원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안모씨 집 아들 모철수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와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의원 숫자 줄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숫자를 늘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확대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투표권도 적었잖아요. 투표권은 늘리잖아요. 계속해서 모든 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게 민주적 확대 과정이고요. 의원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게 민주적으로 확대되는 거고 특권도 줄어들고 그리고 일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원을 두는 첫 번째 이유는 민주공화정의 원리입니다. 한쪽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숫자의 논리를 가고요.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심의하는 공화제적 기구로서의 상원을 두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론이에요, 이게. 그냥 막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안철수 씨. 네. 그리고 이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원과 하원이 생기면 아마 임기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선거를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해는 상원 선거가 있고 어떤 해는 또 하원 선거가 있고 지금은 4년마다만 하는데 4년이 아니라 2년마다 선거를 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겠죠. 되면. 그렇게 되면은 선거가 자주 있다는 건 국민의 심판을 더 자주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도 좋은 정치인들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국민 주권 원리가 더 잘 구현되고 정치인들이 국민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도 있다. 그런 차원도 있긴 합니다. 상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을 때는 약간 막연하게 들렸는데 두 분 말씀 다 듣고 나니까 국회의원들이 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들기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상원은 주 대표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니까 인구에 관계없이 주별로 2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권역별 대표, 영남권 대표, 호남권 대표, 충청권 대표, 뭐 수도권 대표 이렇게 뽑아놓으면은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기 동네 지역구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하나의 협소함을 넘어서서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발 개혁이라든가 국가 공간의 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어죠. 국회의원이 그나마 좀 더 나라를 크게 보고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가져지게 됩니다. 장점이 많아요. 뭐 이제 개헌 얘기가 이제 대선 기간에도 잠깐 나왔고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개헌 이야기를 또 하셨을 거고요.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호안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김규현 변호사께 꼭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123대 국정과제 중에 다 중요하죠. 123개 무지하게 다 중요하죠. 근데 요거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생각하시기에 참 나는 이게 관심이 많이 가고 이 국정과제는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은 과제 기억나는 거 몇 가지 혹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크게 한 두세 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생각나는 거야 제일 고생한 검찰개혁.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요게 사실은 경찰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다 있어요. 네. 예, 요게 다 같이 맞물려져야 잘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국회 내에서의,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의 논의가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이 따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경찰개혁은 지금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안 하죠? 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세 개가 같이 갔을 때 합체가 돼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이 지금 좀 아쉬워가지고. 국정과제는 그런 식으로 다루셨는데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지금 실천이 되려면 상당히 험난한 길이. 이게 사실 이제 동시에 돼야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돼야지 아주 최대한 효과가 나는 거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것이 이제 앞으로 좀 맞물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네네. 생각이 들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대통령 공약 중에 해병대 공약이 아예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또 처음 들었네요. 네. 이제 뭐 최해병 사건과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공약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로 해갖고 해병대 자체에 대한 공약. 우리나라 국방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뭔가 똥별이 많다? 그것도 많은데 군 구조가 육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건 그렇죠. 사실이죠. 그래서 맨날 이제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육군에 치중된 그런 군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 육해공 해병대 중에 제일 지금 작고 그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힘이 없는 데가 어디냐? 해병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 해병대를 좀 이번에 한번 전략 기동군으로 좀 이걸 올린다. 그런 차원의 국정과제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해병대 사령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해병대는 크게 큰 부대가 이제 1사단, 2사단, 4단 두 개 있거든요. 백령도 포항. 김포죠. 김포죠. 백령도 유교단이. 근데 해병대 사령관이 그 두 개 사단 지휘권이 없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래요? 네. 그럼 누가 지휘해요? 육군이 지휘합니다. 해병대 1, 2사단을? 네, 해병대 1, 2사단을 육군이 지휘합니다. 해군도 아니고? 나 이거 처음 거의 알았다. 한 3, 40년 됐어요. 그래요? 김포에 있는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 지작사예야 육군 수도군단이 지휘를 하고요. 포항에 있는 1사단은 그 작전 지휘를 후방에 이군사령부 옛날 이작사 대구에 있는 이작사 거기서 합니다. 그러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그냥 허울뿐인 거예요. 백령도만 자기가 지휘해요. 백령도 유효다 조그만한 거. 근데 뭐 아무것도 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해병대에 이제 원복시켜주고 해병대가 제대로 훈련하고 기동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자라고 했는데 육군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건 뭐 지휘 체계를 바꿔야 되는 일이네요. 그리고 일단 수도군단이 그 지휘권을 내줘야 되거든. 수도군단 3스타인데 그 해병대 2사단 빼주면 이 3스타 유지가 안 돼요. 육군 별이 줄어든다고. 이것도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요런 부분까지 지금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정과제를 만든 게 있는데 육군의 저항이 굉장히 거셉니다. 대통령 국정과제라고 해도 지키지 않겠다는 거의 뭐 그런 기세로 지금 사수하고 있어서 이건 국민들이 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미국은 해군이 제일 세나요? 해군 공군이 아무래도 그 돈을 제일 많이 쓰니까. 미국 해군이 공군보다 비행기 더 많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세계 한 공군 순위를 매겨보면 1위가 이제 미국 공군이고 2위가 미국 해군. 공군력이. 참 미국은 그렇지 우리랑 많이 다르죠. 아니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 해양국가 우위론, 대륙국가 우위론이라는 이제 그 지정학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해양국가들이 결국은 패권을 장악했거든. 영국이라든가 미국,
또 뭐 그렇죠. 일본까지도 그렇죠, 합니다만은 그렇죠. 해군력이 사실은 뭐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에도 천병이었고 예. 지금도 이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군사적 아이템인 거죠. 네. 근데 참 우리가 이제 너무 육군 우위로 지내온 지도 거의 평생이에요. 그죠? 평생. 그렇죠. 평생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해병대 관련된 공약도 좀 국정 과제가 잘 수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3대 국정 과제 오늘 확정했다는 얘기로 출발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메인 이슈 중에 하나는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2시부터 진행됐는데 저희 6시 40분쯤에 6시 반쯤이죠. 이때쯤에 속보가 떴어요.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시간도 안 돼서 끝난 것 같아요. 꽤 빨리 끝났네요, 이게. 뭐 할 게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권성동 돈 받은 게 다다잖아요. 지금 통일이나 그거는 그렇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막 많거나 뭐 이렇게 다툴 만한 것도 뭐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시간 정도나 했으면은 뭐 꽤 많이 버텼다. 권성동 입장에서. 4시간? 예. 그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영장실질심사 끝났으면은 이제 바로 딱 떨어지게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건 뭐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그래요? 예상해 봅니다. 죄송한데 시간을 여쭤보는 건 좀 죄송스럽긴 한데 당연히 오늘 안에 나오겠네요, 이 정도면. 오늘 안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뭐 오늘 뭐 다른 사람 없었죠, 권성동 말고.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심사하고 그러니까 보면 판사님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빨리 내면 내 기록을 안 읽은 것 같고 검토를 신중하게 안 한 것 같아 보이니까 느리게 좀 이렇게 고심하는 척도 하면서 막 이렇게 내는 경향이 좀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그런 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기록만 딱 보고 빨리빨리 판단하면 이건 1시간 내에도 나와도 돼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기각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어젠가 그제도 기각이 됐어요. 어제도 기각이 됐네요. 어제 박창욱 경북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대요. 근데 이분은 건진에게 공천을 청탁했다? 그런 혐의였거든요. 이런 거 보면 사실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기각 사례들을 떠올리면은 이 권성동이 아무리 뭐 우리 훌륭하신 김규현 변호사나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방송에서 많이 떠들고 다닐 때는 100% 1000% 이건 영장 발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 만약에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평관님? 난리 나겠죠. 당연히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기각되면 특별재판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사법부도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을 고려까지는 할까요, 근데? 근데 사실 권성동은 그런 고려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사안이고 너무 명백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각하면 특별재판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난리가 난다라는 말씀이고, 근데 이건 정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인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만에 하나로 기각이 되면 무엇 때문에 기각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낮은 확률로라도 기각이 되면 우리가 봤던 권성동 관련된 뉴스가 다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그럼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뭐 짜맞춰진 조작 뭐 이런 거가 아닌 이상 이거는 너무나 그런 거고 진짜 판사가 뭐 나는 권성동을 너무너무 봐주고 싶어. 너무너무 봐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런 걸로 기각은 하겠죠. 이미 증거가 다 합쳐져 있어서 증거가 이미 다 확보돼 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얘는 그냥 밖에 석방해서 돌아다니게 해줘도 아무 문제 없어. 4시간의 실질심사에서 혹시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경우가 있다라면 그게 이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써먹었던 수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 부인하다가 실질심사 가는 날 경로가 있었다. 대통령 경로 있었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 경우에는 근데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거나 막 그런 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렇긴 하죠. 본인 직권남용 이런 거라서 권성동 의원이 받는 혐의에 비해서 법정형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봐줄 수 있다 쳐도 권성동은 지금 이게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뇌물죄인데 특가법 뇌물죄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봐준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말이 안 된다. 어저께 기각된 그 박창욱 경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돈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죄질이 돈을 받은 사람이 더 나빠요, 준 사람이 더 나빠요.
뭐 둘 다 나쁜데. 뭐 둘 다 나쁜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 일반적으로는 형량은 받은 놈이 더 받은 많이, 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부인도 받은 놈이 안 받았다고 하지 준 사람은 또 내가 줬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박창욱 도의원이 그런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참작된 게 아닌가 싶고 그때도 박창욱 도의원 기각될 때도 보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돈을 건네줬던 브로커가 있는데 그 브로커는 구속이 됐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 주시니까 또 권성동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인다 이건데 저도 사실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아까 저희 오기 전에 JTBC가 단독 보도를 하나 냈는데 핵심적인 증거를 뭐 발견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그 정황이 뭐냐면 1억이라는 비용을 너댓 개의 뭉치로 이제 받았다. 라는 세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특검 쪽에서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검이 어느 정도 보도에 미리 이제 공개가 된 내용 말고도 다른 증언들이나 증거들을 또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1억이라는 돈을 너댓 개 뭉치로 받을 게 없는데. 뭉치로 1억 그래 봐야지 5만 원짜리 20다발이거든요. 네.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만큼. 예전에 어떤 그 어디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비타오백. 저희도 했습니다. 여기서 했습니다. 비타오백 거기 1억 들어갈걸요? 들어가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저희 다 해봤죠. 그러니까요. 뭐 그거를 뭐 어떻게 관본권으로 나눠서 분리된 걸 받았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 개 뭉치면 1억 넘는 돈인데?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를 살라미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제가 검사여도 수사기관이어도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일부는 공개할 수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것들은 끝까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언론에 나오는 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종이 상자에 담겨 있는 현금은 4개에서 5개 뭉치로 나뉘어서 포장이 돼 있었다라고 하고요. 1억 원의 현금 사진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뭐 이 정도면 그냥 발부. 그렇죠. 권성동 구속으로 저희는 뭐 통일교가 어떤 데입니까? 굉장히 통일교는 역사와 전통적으로 정치인들을 잘 이용해 먹는 그런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만 상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종교니까 그렇죠. 일본 정치인한테도 돈 줘봤고 미국 정치인들한테도 돈 줘봤을 거예요. 그거에 아주 도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권성동한테 돈 줄 때 이미 그것과 관련된 증거 자료나 뭐 어떻게 줬다 장부 사진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아주 매뉴얼이 있을지도 몰라요. 돈 줄 때 이렇게 줘야 된다. 그 정도로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돈도 한국은행의 관봉권 형태였다라는 단서를 특검이 잡았다라고 하고요. 그럼 뭐 이제 저희는 권성동에 대한 영장 기각 걱정은 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댓글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기각이 많아서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 정도의 사진 확보, 증거 확보라고 한다면은 뭐 구속에 큰 뭐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셔도 됩니다. 이거 기각되면은 저랑 같이 대법원으로 갖고 집회하시면 됩니다. 특별재판부. 많이 약해졌는데요. 왜냐하면은 유튜브에서는 뭐 이민도 가겠다. 변호사를 그만두겠다. 방송을 다 하차하겠다. 이런 것도 많이 아니 왜 내가 포기를 합니까? 다 때려 부시러 가야지 이거. 자, 그럼 우리 비평가님께는 권성동의 내재적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심사 출석을 하면서 이런 아주 호기로운 말을 했답니다. 문재인 검찰이 거짓이었든 이재명 특검도 거짓이다. 나는 결백하다. 그때도 결백했고 나는 결백했다. 문재인 검찰 윤석열인데? 그러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네요. 이 사람 저한테도 거짓이라 그랬어요. 그 뭐 제보 공장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원래 습관적으로 하는 양반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특검도 아닌데 특검도 국회에서 임명한 거죠. 그냥 이제 정쟁으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구속되더라도 나는 야당이어서 탄압받았다. 이 논리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속마음은 사실 좀 복잡했겠죠, 본인도. 그렇죠. 아마 속마음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뭐 예전에 이대로 구속되는구나. 지역에 가서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 막 이런 말을 대놓고 한 사람이잖아요. 계속 이 사람은 평생 참여하거나 뭐 반성 이런 건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나는 안 했어 하면서 뻔뻔하게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서울 구치소를 자주 다니는데요. 아마 이제
다음 주쯤부터 저도 접견을 많이 가야겠습니다. 일반 접견. 어차피 변호사 접견은 한 방에서 하기 때문에 권성동을 볼 수 있겠네요. 오, 야, 그러면 나중에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뭐 목격담이라든지 가서 약 올리려고 하는. 사실 오늘도 윤석열을 보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서울구치소 갔다 왔습니다. 다른 사건 접견하러. 지나가면서 보여요, 이렇게. 네. 혹시 뭐 보이는 이렇게 막 아주 정면으로 보시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웃기는 게 또 윤석열이라고 그 유리방입니다. 유리방으로만 유리방이 한 40개씩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각자 들어가서 하는 건데 항상 그 1번 방 끝에 거기 있고 그 앞에 칸막이를 쳐놨어요. 그래갖고 잘 안 보여요. 그 틈 사이로만 보이거든요. 그럼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거대한 덩치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표정 같은 건 혹시 안 보이고? 그게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딱 봐도 근데 덩치는 윤석열이고. 네, 저요, 윤석열. 얼굴도 가끔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뭐 똑같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목소리 상상되죠. 그죠. 목소리도 혹시 그럼 목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그죠. 구치소를 가면 그러니까 이게 목격담을 김규현 변호사님만 저희 이제 정치화 시간에 전해주셨습니다만은 구치소에 가시는 분들은 왕왕 다 본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같은 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보고 오시겠네요, 그죠? 저는 이제 본사에 윤석열, 이상민, 맞고 이제 권성동을 봐야 되니까 자주 가야겠습니다. 뭐 목격담 저희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 윤석열이 요즘에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변호사가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확대한 다음에 이렇게 철을 만들어서 준다나 봐요. 근데 원래부터 독실한 개신교였다? 뭐 이런 인터뷰를 어디 서울신문인가 한 것 같은데 원래 무속 좋아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성경이 쉽잖아요. 뭐 어렵진 않죠. 책을 보긴 봐야 되는데 뭐 심심하고 그러니까 뭐 성경 보기 억지로 재미 붙였겠죠. 근데 그게 혹시나 우리가 그 외부에 있는 멸공 개신교나 반공 개신교 어떤 이런 그 윤 어게인을 바라는 세력의 규합을 위해서 일부러 지금 성경 있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거기가 윤 어게인화한 극우 기독교가 지금 다 짬뽕 돼가지고 합쳐진 이상한 하이브리드 종교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거기 얘기가 또 보면은 약간 대부분 기복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 현세에서도 잘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막 이런 것들이라 윤석열 같은 그런 사람들 구미에 딱 맞고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뭐 아마데라스 사당해놓은 거 그런 거 다 기복 신앙이잖아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딱 맞춤형이죠. 근데 성경 활짝 크게 돼 있는 거 있는데. 성경? 그런 성경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본인 그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 하면서도 서류를 많이 봤을 것인데 그 기록 보면 이런 건 자기 사건 기록들은 잘 읽을 거거든요, 아마. 근데 원래 보고서도 뭐 한 장을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읽는 거를 안 좋아한다라고 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한데 그래도 읽긴 읽는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성경책을 크게 해가지고 읽는다 이런 거는 건강 상태가 나쁘다. 눈이 안 보인다. 이런 거. 그 서울구치소 앞에 가보면은 그 윤어게인 그 사람들 현수막에 뭐 실명 위기 성경을 석방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냥 쇼맨십 제스처 이런 거 아닌가. 이것도 이제 변호사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만 성경 10편을 집중해서 읽는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고요. 또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보관품 반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서 총 28권을 반입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10권이 반려 처리가 됐대요. 구치소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막힌 책이 있는데 그게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 존 비비어의 순종 뭐 이런 책이었다라고 하는데 뭔 책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책들은 활자가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석방되면은 아마 조선일보, 스카이데일리 종이신문 잘 읽을 겁니다. 참 윤석열 얘기 잠깐 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국내 정치 소식 중에는 법사위가 오늘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법사위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간사가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주요 국호의 그 직책은 전부 다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제 정당별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통과시켜줬어요. 근데 법사위원장이 이제 원칙대로 진행을 해버린 거죠. 원칙대로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현재
1심 구형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해 충돌이다. 네네. 법사위가 이 사람을 간사로 쓰면 안 된다. 라는 원칙을 정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혹시 제가 아까 김용민 의원 이 SNS에 올린 거 보니까 이것도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은 또 붙이지 못하는 겁니까? 네네.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요. 근데 정기국회가 네. 9월, 9, 10, 11,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간사를 못하는 나경원은 법사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굳이 있나요? 본인 스스로가? 뭐 어쨌건 본인 재판이 걸려 있어서 여기 오려고 한 것도 좀 있을 거잖아요. 네네. 법사위원이라도 좀 있으면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버티면 정기국회 내내 법사위원회에는 국민의힘 간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건데. 예. 다른 사람이 그럼 대신? 그럼 다른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간사로 해달라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원래는 그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맡으려고 했던 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이제 대항하는 성격으로 뭐 이제 언론에서 프레임 잘 짜잖아요. 뭐 추나 대전이다 뭔다 어쩌다 해가지고 마치 추윤 갈등처럼 윤석열이 추미애와 싸우다가 이제 인물이 또 어떤 무게감이 커지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고 선거에 유리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노리고 간사를 맡았다라는 사실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서울시장 선거 네. 경선용이죠. 네. 추미애하고 네. 대전을 치른 사람 나경원. 네. 그리고 요리조리 한강에다가 배만 때우는 오세훈. 네. 누구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요거 프레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실패를 한 거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제 그 법사위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깽판 쳐야죠. 남아서. 네네. 그렇고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본인 재판 문제도 있으니까 어쨌든 법사위에 남아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겠죠. 근데 뭐 원칙으로 돌아가자면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떠나서 법사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건 이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로 이해 충돌입니다. 그죠? 남편이 법원장이고 본인은 지금 재판에서 그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법원을 관장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사위원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십시오. 나경원 의원 그 옆에 이제 또 곽규택 의원이 앉아 있고. 초선 곽규택이죠. 네. 초선 곽규택 그 크게 오늘 또 그 얘기도 해야 되죠. 맞아요. 크게 실례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렇게 그냥 거의 막말을 해가고 맨날 싸우면서 이런 추태를 보여주는 게 국민들 앞에 얼마나 그 망신입니까? 이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을 더 할 생각이 있을까 저는 그냥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편의 문제는 이제 그 결국에는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법사위가 해야 되니까 이해 충돌이고 또 이제 감사의 공정성을 또 훼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한 것도 그거 범죄잖아요. 그런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그건 한동훈의 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엄연히 부정청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대목들이 있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제 이번에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피고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사위는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간사를 맡으려고 하다가 이제 오늘 무위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곽규택 의원이 이 나경원 의원 비호해 주려고 하다가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지금 뭐 하세요라고 내뱉어 버렸거든요. 이게 뭔 상황이에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봤으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설명을 좀 드리면 박지원 의원께서 이제 나경원 간사가 선임이 이제 부결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다. 본인이 그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간사직을 자꾸 연연해 하는 것 자체가 남편 욕도 먹이지 않느냐. 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남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남편 욕을 또 이렇게 먹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곽규택 의원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맞아요.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싸해지면서 죄송합니다. 실수했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죠? 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막.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인륜적인데. 거기 하나 이제 포인트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했죠. 뭔 소리야?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참나. 돌아가신 걸 알아서 자기가 물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폭발해서 여당의 다른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하는데 예. 심지어는 그 신사적인 예. 박균택 의원이 폭발을 해가지고 맞아요. 당신 너무 무례해 박균택 이러면서 사람이 되라. 네. 네. 이렇게 호통을 칠 정도 인간이 아니다라고. 예. 근데 정회하고 나서 정회 시간에 사과를 하긴 했답니다. 근데 몰랐대요. 근데 저는 몰랐다? 몰랐으면 제대로 사과해야지. 앞에서도. 사과도 제대로 사과한 게 아니었어요. 그쵸. 영상을 보니까 네. 이렇게 뻣뻣하게 가가지고 네. 아 의원님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도 안 숙이고 악수를 이렇게 청한단 말입니다. 헐. 그러니까 박지원은 황당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동안 말없이 그냥 박규택 의원을 응시하다가 그냥 떨떠름하게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예.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시건방지게 사과하던데요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알려주시고 이거 이제 카메라 있을 때 의원들이 그냥 액션 취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과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아무리 몰랐다 손 치더라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현장에서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제면 아이고 제가 섣불렀네요 라든가 막 아이고 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이게 주워 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평상시 이 사람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을 넘는 발언이고 박규택 그 의원의 이제 형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영화 감독. 경택. 예, 근데 그 유명한 분도 동생을 탐탁치 않아 한다라는 얘기를 또 박지원 의원이 직접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탐탁치 않아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참 진짜 젠틀하다는 생각 들어요. 박지원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뭐랄까 격정내지 않고 예,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국회에서 황당한 발언이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오늘 또 펼쳐졌다라는 거고요. 이 대법원장 논란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거 이제 지금 정리가 좀 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정리 안 됐죠. 네. 아유 이제 한참인데요.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퇴 논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또 오늘 우상호 정무석이 바로 잡는 일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정치인이 하나둘씩 따라붙으면서 더 이제 일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죄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갑작스런 대법원에서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9일 만에 그랬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 직위원 판사 문제. 직위원 판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 사퇴하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강하게 들고 나왔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효정 대변인은 질문을 받고 답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참 분명하게 대통령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없고 앞으로 생각할 계획도 없다라고 이렇게 바로 잡았던 거죠. 그거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상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걸고 넘어진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탓이다라고 역공을 취함으로써 이게 정쟁이 돼서 제가 보기엔 당분간 끌고 갈 것 같아요. 야당 쪽에서? 네, 그러면서 야당이 대법원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같이 여당과 싸우도록 하자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조희대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개혁이라든가 특별 전담재판부라든가 본인의 거취 이런 부분에 공격이 계속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진흙탕으로 끌고 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재명 그 재판 때문에 이거 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개싸움을 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기는 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발언하지 않고 빠지는 거는 법적으로도 맞고 정치적으로도 맞다. 저는 그게 맞고 결국에 이거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사법개혁을 차차차 진행해 나가면서 조이대를 이렇게 상대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개혁 같은 거는 원래 이제 개혁의 동력은 감성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것이지만 실제 실무 추진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이대 아마 정기국회 내내 이거는 계속될 거예요. 계속되는데 이거는 이제 당에서는 계속 이게 동력을 만들어주고 받아쳐주고 하면서 그걸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정확하고 신속한 사법개혁 요걸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동혁이 대표되자마자 우려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장동혁이 사법부를 들쑤셔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다시 꺼내서 초반부터 정권 퇴진 투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지금 김규현 변호사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쉽게 말하면은 조이대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는 탄핵밖에 없어요. 사퇴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퇴 이야기를 한번 꺼내놨으면 이거는 그냥 선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좀 잊어버리고 이 여기에서부터 사법개혁의 절차적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입법을 빨리빨리 하는 거 그게 필요하지 계속해서 사퇴, 탄핵 논란으로 끌고 가버리면은 저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역공하는 하나의 그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이대에 대한 인적 청산에 집중하지 말고 제도 개혁 쪽으로 빠지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적 청산 할 거면은 탄핵해야지. 뭐 그렇죠. 탄핵할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의 경향 중에 하나가 80년대식 뻥축구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빌드업이라든가 법률 제도적 절차적 접근,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고 일단 골문 앞으로 센터링 띄워보자. 헤딩하면 재수 좀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잠깐 이어봤자면은 인적 청산 부분에 대해서 또 탄핵은 할 거 아니잖아요 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민주당의 막 뭐 열성당원 분들은 그냥 탄핵하면 되지 왜 민주당 이렇게 뭉개고 있냐. 조이대도 탄핵하고 지기현도 그냥 이참에 탄핵하자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검사 탄핵이나 국무위원 탄핵 때 봤잖아요. 탄핵의 제도의 큰 문제가 조사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예전에 지적한 바 있는데 탄핵이라는 거는 형사 절차를 치면 기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기소할 때 뭐가 있어야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를 찾아내는 절차가 수사입니다. 수사를 해야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우리는 수사도 없이 그냥 막 탄핵을 해버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지금 제도가. 사전에 어떤 탄핵을 위한 조사 제도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없이 탄핵하면 다 기각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럼 역풍 맞고 이런 거기 때문에 탄핵 제도를 저는 만약에 진짜로 탄핵을 하고 싶다면 탄핵 제도를 좀 정비해서 탄핵 조사권 같은 거를 신설을 해갖고 국회가 그걸로 이제 조이대를 좀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증거라도 좀 많이 모은 다음에 탄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탄핵이라든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 수단으로서의 어떤 카드로 지금 쓰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카드로 쓰려는 건지 진짜로 하려는 건지가 구별이 되면 안 돼요. 이걸 카드로 쓰겠다는 심산이어도 그건 진짜 카드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진짜 할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거 뻥카야라고 알아버리면 다 코웃음 치지 뭐 누가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뭐 앞서서 우리 비평가님이 뻥카 전략만 난무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할 것 같이 안 보이나 봐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시각들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근데 이거를 진짜 써먹으려고 한다면 진짜 할 것처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거는 그런 것대로 가고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이제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야,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착착 우리는 우리의 입법부에 할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법개혁안을 법안을 통과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이게 너무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게 너무 입만 살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뭐랄까 실행 액션 플랜을 가지고 제도 개혁이나 사법 개혁적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분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시고 어떤 분은 또 SNS에 올리고 어떤 분은 또 회의에서 또 이제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정치가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좋은 거죠. 다만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려 나오지 않게 해야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프레임이라는 게 저쪽이 한번 접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섬세하게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지르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시니까. 근데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저도 좀 보여가지고 뭐 그게 자기 정치를 또 잘 하는 분들이 성과에 대한 어떤 뭐랄까 성과를 잘 내기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지방선거 후보군들이 열심히 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알맹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치 이제 구호로만 그치고 이렇게 이게 왜 반복되면은 이제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리거든요. 나중에 가면 누구 탄핵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이참에 또 이제 그 스멀스멀 활동을 재개하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인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대법원장을 내쫓으려는 방식은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이 다시 입에다가 모터 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는 마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을 비판을 하잖아요. 감아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이렇게 들고 나온다고요. 이 정도 예측을 하고 던졌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 예측을 하고 던졌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정무 판단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이준석 의원에 대한 자료 사진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대본에 넣어드렸는데 2021년에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사퇴 릴레이를 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인가요? 이 옆에 피켓 시위할 때 옆에 서 있어서 같이 사진을 찍어요. 이때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찾아보니까는 김명수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준석 당시 대표가? 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럼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겠죠. 이분도 지금 정치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정치 활동 오래 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과거 발언으로 현재 발언이 비판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 사퇴하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예요. 그렇게 정쟁하는 게.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섬세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정부라는 집행기관에서 뭐 대법원장 물러나려고 하는 거랑 또 이제 상황이 다른 거니까. 그런 해석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잖아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페북에서 하나 저희가 퍼와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떡하니 올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함께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AI 사진을 합성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요 사진이 또 논란입니다. 이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저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선거 기간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아마 지금은 선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 발언도 좀 저질스러워요. 이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뭐 더불어민주당 총재 요거를 말하기 전에 중국 얘기를 또 합니다.
아, 그래요? 중국과 북한 얘기를 또 하면서 예, 중국은 뭐 공산당 당서기가 뭐 중앙군사위원장도 맡고 뭐 북한도 뭐 다 겸직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반중 코인을 자극해 가지고 또 인기를 한번 끌어보려는 저질 정치 진짜. 예, 전략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참 젊음과 뭐 청년을 내세운 정치인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저질 컨셉만 자꾸 따라가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예. 안타깝고요. 예. 이게 참 그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좀 잠잠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 박진영 비평가 말씀대로 이 논란에 참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제 이 대법원장 탄핵과 대법원장 이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에 또 이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해서 이게 잊었던 사람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도 마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예. 이 프레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또 야당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 상황 보면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사퇴를 요구했고, 근데 원내 지도부가 당론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뭔 말이야 이게? 원내 지도부가 당론권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의견이다라는 이야기를 예, 왜 해요? 원내 지도부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사퇴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게 아니다.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리면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 여기도 떠오르게 되잖아요. 아니, 선을 왜 그어? 나 참 기가 차네.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뭐 대단한 지도부라고. 참 깝깝하다. 이걸 이런 방송 사고가 나는데 이제 실제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의견인 것,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 아니다. 엇박자인가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굳이 이 선에 하면 당론이라는 것은 사실 원내에서 이제 의원총회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의결이 있어야 당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 대표가 한 발언 하나만 가지고서는 당론이 될 수는 없죠.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죠.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에서 그냥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요거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당론을 정하는 것은요 중앙위원회예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 원내의총은 정책 당론만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정치적 의미가 없는. 근데 이거 모르고 원내정당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저가 왕인 거 원로원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정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혼자 딴소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리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내 지도부의 발언을 저희가 다 모아서 두 분께 드렸는데 김기표 원내 부대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 이건 뭐 이제 개인 의견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허영 원내 정책수석부 대표의 경우에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한 거고요. 그리고 박상영 원내 소통수석부 대표는 또 사퇴했어야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내 대변인이 이제 결국에는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다. 우리 지지자들께서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당원 당규에 원내 대변인, 원내 부대표,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 이거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제가 있을 때는 이런 자리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직함만 있는 건지. 아니요, 이런 직함이 없었거든요. 자꾸 원내에서 의원들한테 자리 줘가지고 원내 지도부 이래가지고 뭐 대단한 지도부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드는 것 같은데. 당원 단계에 없는 자리일 수도 있다.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뭐랄까 좀 원내 지도부가 앞서 나가는 의견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라는 말이 웃기는 게 원내 대표 딱 한 명이 유일하게 의원들끼리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잖아요. 자,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라는 것이 전부 다 당원들의 투표에서 구성된 당원들의 대표잖아요. 거기에 원내 대표도 들어가 있고 그게 지도부지 무슨 맨날 원내 지도부 그래서 하면서 아유 참 깝깝하다 참.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원내 저도. 지도부.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입장이
완전히 꼭 같을 수는 없지만 아예 어떤 당대표의 메시지를 완전히 좀 배격해버리는 것 같은. 개별 의원이 네. 당대표 이상한 소리 했네. 비판해도 돼요. 네네네. 그런데 원내 지도부라는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오해를 또 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토론도 벌어지고 갈등도 있고 하는 것인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정부 여당이니까 네. 좀 약간은 좀 정제되고 교통정리가 된 발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예, 지금 이제 저희 제작진이 빠르게 민주당의 당원 당규도 또 받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이제 봤는데 뭐 자리는 다 원내 대표단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분들의 의견들이 조금 제각각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원내 대변인이 당대표의 의견을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제 언급해 버린 대목이 약간 좀 두 분 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야당 쪽으로 잠시 넘어갔다 올 건데, 이 장동혁 대표가 자꾸 이제 그 개신교 쪽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세계교회 방문했을 때도 전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바라봤는데, 오늘 한교총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둘 다 다른 단체입니다. 여기를 차례로 방문했는데, 요 이제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보수 개신교 잡고 가겠다? 뭐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은 2005년도, 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우리당이 우리 이제 민주당입니다. 여당이 되었습니다. 다수당이 돼서 4대 개혁 입법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학법이 있어. 사립학교법인데 사립학교를 종교 쪽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표입니다. 박근혜 대표가 100며칠 동안을 국회를 공전을 시켜버려요. 안 들어오면서 장외 집회를 하면서 그때 기독교계를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재산 뺏긴다. 일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립학교 관련해서. 그러면서 기독교계가 그쪽으로 결탁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똑같은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동혁이. 근데 요거는 이 기독교계가 그때처럼 직접적인 이해 당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내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하신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한교총이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러니까 개신교계에서 제일 큰 단체들이고 한교총이 조금 보수적이고 이제 NCCK 쪽은 기독교교회협의회 좀 더 이제 진보적인 맞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양대 교단인데 여기를 제일 먼저 갔어야죠. 장동혁 대표가 또 목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보다 더 먼저 간 교회가 세계교회였죠. 기분이 나쁘겠죠. 최대 교단 입장에서는. 그렇죠. 장동혁이 실수한 겁니다, 이거는. 순서를 좀 맞춰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교단에서도 좋은 소리를 별로 듣지는 못한 것 같고요. 맞아요. 뭐 한교총 대표회장한테는 사이비 종교 결탁, 군 동원 수용 어려워, 과오를 극복해라 이 얘기였고, 또 그 진보 성향 단체가 기독교 단체 가서는 극우 성향이 없는 80% 교인의 지지를 얻는 당 대표가 돼서 대중성을 얻어라. 둘 다 장동혁이 원하는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분석해 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고, 자, 미디어 대변인단을 국민의힘이 가동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김기흥, 박민영, 손수조, 이준흥, 대체로 이제 친윤계 쪽으로 꾸렸는데, 방송 패널은 요즘에 친한계 인사들이 많이 활동하는 거 아닌가요? 친한계가 그나마 멀쩡하거든요. 그렇죠. 뭐 김종혁 전 최고나 이런 분들인데 사실 저는 우리 방송국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뭐 종편은 어쩔 수 없지만 공중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일부 투입돼서 운영되는 곳에는요. 내란 찬성 이 윤석열 탄핵 반대했던 사람은 방송인으로도 출연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안부는 없었다. 뭐 이러면서 소녀상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을 뭐 어떤 기계적 중립이다. 그 주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패널 방송에서 부릅니까? 어떻게 될까요? 광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사람들 방송에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계적 중립 뭐 그런 걸 자꾸 신주단지처럼 따지면 그런 사람들도 불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도 똑같은 거니까 그럼 다 배제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현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더
더 오른쪽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반헌법적인 발언들로 이제 그 언론을 오염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아마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채널들은 분명히 불러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 전파에 태워줄 텐데.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예. 뭐 공중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편도 아닙니다. 뉴스 전문 채널에 나가가지고 예.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이 정도면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고 했다가 예. 모든 방송 다 잘렸잖아요. 아, 예, 기억납니다. 반대로 네. 이 사람들 예. 윤석열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체제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언론이 못 나오도록 해야 돼요, 진짜. 근데 이제 그 가짜 패널들이라고 이제 친한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 차원에서 아예 배척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뭐랄까 방송 환경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친한계 인사가 나오더라도 관련 주제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격돌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 대변인단 나와가지고 만약에 우리 박진영 비평가랑 같이 방송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김규현 변호사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뭐 일제시대 때 위안부는 뭐 자발적이었다 이런 말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대구에서 이재명 정부 야당 말살 규탄 집회를 엽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집토끼는 꽉 잡고 가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시작부터 흔들어 보겠다. 지역주의 선동이죠. 예. 지역주의 선동이고 우리가 오늘 최초 주제가 개헌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 한국 그 국정 목표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잖아요. 예. 이거 하려면은 선거구제부터 바꿔야 돼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대구 가가지고 19일부터 28일까지니까 대략적으로 한 열흘 동안은 대구 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본거지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뭔가 극우화의 시동을 또 걸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성일종 의원은 좀 그래도 나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름 그래도 그 안에서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칭하던 분인데 이준석과 하나 돼야 내년 선거에 승산이 있다라고 언급을 최근 라디오에서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사실상 상수라고 봐야 될까요? 상수라고 봐야죠. 이 사람 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꾀가 있는 사람인데 이준석을 데리고 옴으로써 중도 확장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 이재명 연대의 틀거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아마 논리 구조를 만들려고 이렇게 메시지 낸 것 같아요. 개혁신당도 같은 아이디어일까요?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마도 합당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네. 하긴 최근에 나는 메시지를 보면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이건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일종 의원이라든가 이런 기성의 좀 고위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을 얕잡아보고 그냥 대충 합치면 데려다가 이용해 먹으면 되겠지 하고 합쳤다가 본인들이 큰 코 다치고 이제 쫓겨난 사례를 우리는 몇 번 봤죠. 그렇죠. 이낙연이라든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하하 이거 성일종 의원이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일종을 합리적인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를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9개월이 남았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서울시장은 지금 민주당 후보 적합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박주민 11.9% 오차 범위 내 1위고요. 그리고 정원호 이분이 이제 성동구청장이시죠. 이분이 행정을 아주 잘한다라고 좀 소문이 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영교 9.3%. 나머지 인물은 박홍근, 홍익표 그리고 전현희 없음 잘 모름 그 외 인물은 너무 큰 비중이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 않다라는 고민이 혹시 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쏠리겠죠. 그렇고 저는 서울시장 후보감은 서울시장이 되지 못한다.
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감은 서울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건 좀 역설적인 말씀인데. 대선 주자감이라야지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선 주자가 있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본인들이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죠. 단지 예. 서울의 행정, 복지, 문화를 잘하겠다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고 갈 만한 통일외교 안보, 예. 그다음에 거시경제, 공간개발, 산업정책 이런 것들까지도 실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규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후보군들 중에 서울시장감이라고 할 만한 분들도 예, 뭐 대체로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시고 분들이어가지고 예. 참 이거 보면 이 결정장애가 올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일단은 딱 듭니다. 예. 네, 뭐 잘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네. 다 자기가 강점을 보여주시면서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인물별로 혹시나 그러면은 후보별 전략이라는 게 우리 또 비평가님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정원호, 홍익표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이분들이 진짜 서울시장이 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주자감이 되기 위한 노력? 그렇죠. 왜냐면요. 또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게임처럼 즐기는 경향도 있어요. 네. 저 사람이 서울시장 하고 난 뒤에 뭐 할까? 네. 대통령 나갈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김진표 의원이 경기지사 나가서 안 되거든. 네. 왜? 경기지사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안 뽑아줘요. 계속 미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해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해요. 예. 기대 게임, 예측 게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응하려면 서울시를 잘 운영할 것 같아. 서울시를 잘 운영한 뒤에 또 뭘 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서울시장이 그럼 되어 왔다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덤이요? 아니 왜냐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 서울시정을 좀 잘해가지고 우리 사는 동네 민생이라든가 막 이런 실질적인 어떤 서울시의 발전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나 사는 동네가 좀 깨끗해지고 뭐 환경도 좋아지고 인프라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건데 이제 약간 좀 너무 큰 담론을 얘기하는 분들만 서울시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이제 서울공화국이잖아요. 네. 그 경기도지사도 보면 김동연 23.9%, 추미애 11.7%, 김병주 8.7, 김용민 6.1, 한준호 5.2, 염태영 4.6. 뭐 그 외 인물 없음 잘 모름이 높은 비율인데 두 조사 다 윈지코리아 컨설팅 쪽에서 조사한 결과가 오늘 일부 보도가 된 거예요.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김동연 지사는 높은 현직 거고. 프리미엄도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만들어진 도지사는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김동연 지사 요즘 잘 하고 계신가요? 잘 평가를 못 하겠어서. 글쎄요, 제가 뉴스를 특별히 본 적은 없는데. 저도 뭐 특별히 요즘 뭐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후보군 있잖아요. 저희가 경기도, 서울시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인물들은 윈지 컨설팅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글쎄요, 뭐 출마 예정자라고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든 분들께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장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도 동일하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로 예측되는 분들이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 그리고 야당과의 투쟁에 있어서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시장 후보, 도지사 후보가 되는데 그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혹시 우리 김규현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른 감이 있는 조사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공개 조사가 갑자기 이제 거의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사실 물밑에서는 이런 비공개 조사들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겠죠. 많이 돌리고 있어서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뭐 경기도지사라든가 뭐 서울시장 이런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왔다라는 것이 들리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거의 예상 끝나고 지방선거 시즌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약간 이제 누군가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냉혹하게 평가를 하자면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도 좀 군소 후보들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문제는 김동연 지사님은 끝났구나. 끝난 거예요? 끝났죠. 현직 도지사가 다자구도에서 압도적이지 못하면 나머지 후보들의 표들은 반 김동연으로 다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23.9%가 단연 1위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후보들 보십시오. 현재 다 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표들은 다 한쪽으로 이 반대급부에 누군가가 자리를 우뚝 서게 된다면 그쪽으로 수렴돼서 모일 겁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이제 그 덩어리가 큰 단체장도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 차출설 이런 것들도 벌써부터 제 귀에 들리던데,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내각 쪽에서는 김민석 총리 차출설 이런 얘기도 막 돌던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뭐 실현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 있죠.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추이라고 봅니다. 추이. 근데 이거 뭐 아직 여기 후보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뭐 국정기획위 안에 계시면서 사실은 뭐 이런 정치적 이슈들은 많이 사실 말씀들을 안 나누셨겠지만 국정기획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지방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일부 계셨던가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보였었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아주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봐도 어디 나갈 거다.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게 벌써 다들 많이 지방선거가 이미 정치인들 마음 한편엔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당신은 어디 나갈 거냐. 본인은 어디 나가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는데. 여기서 출마 선언하십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이거 막 자기들 다 자기는 어디 나갈 거나 어디 나갈 거야만 하는데 저만 없어요. 저는 뭐 출가를 할 생각입니다. 출마보다. 우리 박지원 평론가께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확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못 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 와서는. 한 명도 못 낸다고요? 아니 뭐 한 명, 두 명이나 내면 될 수 있는데 유의미하게 정치적 어떤 부분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 출마 예정자도 계시면은 연락 주세요. 대신 이제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상상 초월의 컨설팅. 대한민국 넘버원 컨설팅이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 공짜는 없습니다. 박진영 비평가에게 전화를 넣어주십시오. 자, 정치야시장 저희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보험장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험장터에서는요, 여러 개의 보험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1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장터를 통해서 보험 점검을 하시고 보장은 확 늘어나면서 보험료는 줄어들게 만드는 거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는 할인형 보험으로 가성비 있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즘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하거든요. 보통 보험이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실 텐데 요즘에는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으면 매년 보험료가 할인이 돼서요. 점점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가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암세포만 골라 타격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라든지 로봇 수술, 양성자, 중입자 방사선 등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성을 하더라도요. 요즘에는 보험료를 가성비 있게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험장터에 근무하시는 이 보험 전문가들이 특정 보험사에 소속돼 있는 설계사가 아니라고 하고요. 때문에 전체 보험사를 다 비교해서 보장이 제일 좋은 거, 그리고 보험료가 제일 저렴한 거 이런 걸 찾아드리니까 간병보험, 암보험, 어떤 보험이든 문의 있으시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리고 몰라서 놓쳤던 보험금도 좀 찾아봐주고 일석삼조 보험 보장 분석
리모델링 1:1 상담 서비스 보험장터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로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보기란에 URL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유튜브 채널에 더보기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보향화 바라기님께서 박진영 화이팅이라고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뭐 그러실 것까지는 없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유난히 또 피곤해 보이셨던 모양인지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소중한 우리 고객님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정치 야시장인데요. 오늘은 보험장터 소개해드렸고요. 혹시나 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은 무료라고 합니다. 언제든 전화해 보시고 좋은 보험 상품 소개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화요일 순서였습니다. 박진영 정치비평가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는 내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